살아왔는데 이렇게 취급을 하는구나. 이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100일이 안 됐을 때 법인까지 만들어서 랜딧이 시작이 됐어요.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1년 동안 매월 얼마 썼는지를 다 넣는 거예요. 기입하는 정보량이 다른 거죠. 신용등급이 5등급인 사람이다. 변별력이 5%만 좋아져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온투업이 100% 자동화하기 가장 좋은 영역이고, 많은 경우에는 한 채권에 7,000명이 투자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1,500만 원 22%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취급을 하는구나. 나를 신용불량자로 보는구나. 우연히 그 다다음 날인가에 랜딩클럽이 상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냥 핸드폰으로 랜딩클럽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3만 불을 다 빌리는데 7.8%가 나오는 거예요. 스타트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소득이 조금 있었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되는 거였죠. 아무리 우리나라 선진국이어도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외국인인데 이게 왜 가능한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출을 받진 않고, 이게 계기가 돼서 미국과 한국에 제가 아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 금융뿐만 아니라 그 벤처 쪽, 스타트업 쪽에도 많이 연락을 해서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이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100일이 안 됐을 때 한국에서 아예 법인까지 만들어서 이 랜딧이 시작이 됐어요. 100일 만에 두 번째 사업을 완전히 접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오셨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아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 당시에 뭐 주주분들을 이제 뭐 지금 회사로 전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했었죠.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심정이 크셨습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돈 되겠구나 그게 더 컸습니까? 당연히 둘 다였고, 제가 비영리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랜딧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기회가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게 제 리서치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용대출 시장으로 따지면 이게 원래는 GDP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 10분의 1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신용대출의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거의 미국의 4분의 1 규모예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큰 게 첫 번째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럼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또 우리나라가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이게 불가능했을 텐데 그 사이에 뭐 IMF를 경험하고 카드깡이라고 불리는 카드 대란을 겪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금융 정보를 집중화하는 인프라가 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어느 업권에서건 간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은 지금 시도가 일어났다라는 게 정보 집중이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빠르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크다, 금리 절벽 문제가 크다라는 걸 알고 이거는 엄청 큰 시장 기회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서 문제를 1%만 해결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 100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지만 결론에 이르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융 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게 있으셨습니까 원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공돌이고 기술회사 스타트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하고 이제 금융회사 이제 출신의 친구랑 같이 코어해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중금리 시장에 대한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는 비대면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서고, 또 하나는 신용평가 모형 요것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점을 줄이는 거는 다들 조금 익숙한 것 같은 게 인터넷 은행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신용평가 모형이라고 하면은 신용평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업력으로 열심히 만드신 걸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술이 있다고 해서 신용평가를 훨씬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뭔가 세분화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가장 좋은 예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잖아요. 그건 사실 최근에 기술 개발이 되었던 결과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쌓여서 급격하게 이 기술의 개발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용대출 쪽도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여러 기술적인 것들이 쌓여있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진 것 대비 이런 시도를 안 해왔단 말이죠.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원래 통계적인 방식의 금융기법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회기분석 모델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회기분석의 모델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변수를 15가지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 15가지 변수라 하면은 이 사람의 소득이 어떻게 되고 과거의 연체 정보가 어떻게 되고 그런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정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입을 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부실이 날 걸로 변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자동차 보험 할 때도 만 26세가 넘었으니까 이것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대체 26세가 뭐가 중요하길래 저게 있지 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15개 요소만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다를 거고 소비 패턴이 다를 거기 때문에 뭐 30대 나이대와 지역에 대한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산업군이
업종이 뭐 제조업이냐 아니면 제조업 중에서 특정한 업권이냐 이런 거에 네.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거고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을 쓸 수가 있죠. 근데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이런 회귀분석 모델이 이 사람들에 대한 부도율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툴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네, 최근에 10년 사이에 많이 있었던 기술적 변화로 인해서 이 15가지 변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넣어서 변별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온 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 두 사람의 카드 한 달 사용액이 300만 원이라고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했을 때는 이 회귀분석 모델 자체는 변수 자체를 수백 가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월에 카드 사용액을 넣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둘 다 300 쓰는구나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그럼 지난 1년 동안 이 사람들 매월 얼마 썼는지를 변수를 다 인풋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입하는 정보량이 다른 거죠. 기존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애초에 변수 자체를 많이 못 넣고 15가지 이내로만 넣어야 되니까 많은 정보들을 평균치를 넣는 반면에 네. 머신러닝 기법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정보를 사실 다 넣어서 기계가 학습해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만이 들어왔던 개인화 거기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300만 원 쓰는 사람을 그냥 하나의 그룹화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을 어떻게 쓰는 사람들이냐까지를 경향성을 판단해서 둘 중에 이 사람이 조금 더 부실률이 높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낮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20년 전에 어떤 가장 베스트 솔루션은 이 회귀분석적 통계적 기법을 써가지고 부실률을 판단하는 거였으면 뭐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전부터는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하면 0.1%라도 변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고객처럼 과거의 등급 체계로 보면 1에서 3등급 사람들 우량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신용등급이 과거 등급으로 5등급인 사람이다. 이 사람의 평균 부도율이 3.5%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3.1%로 판단하냐 3.6%로 판단하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아예 고우량 고객이 아니라 중신용자들 등급으로 따지면 3, 4, 5, 6등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5%만 조금 더 잘 판단할 수 있어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자를 낮게 책정해서 대출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돈을 한 번도 안 빌리신 분보다 뭐 돈을 여러 번 빌리시고 잘 갚으신 분이 신용등급이 높아집니다. 막 이런 얘기들 보면서 좀 이해 안 됐었거든요. 왜 한 번도 안 빌리고 건실하게 산 사람이 더 신용등급이 낮아야 되는 거지? 좀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그 기존에 생각했을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그 등급 자체를 바꾸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돈을 한 번도 안 빌린 사람과 네. 돈을 몇 번 빌려본 사람을 다 데이터를 가려놓고 보면은 돈을 몇 번 빌려본 사람이 잘 갚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예가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여러 변수들 이 사람의 소득과 나이와 직군과 그러니까요. 등등을 조합해서 하면은 여러 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제가 어떤 이유로 평가를 했을 때 회귀분석 모델에서 3등급이고 네. 기자님이 4등급일 수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궁금했어요. 네. 역전되는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이 없으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알아들 수 있겠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어쩔 때 보면은 와 이거 CS 센터가 엄청 커야 되겠는데? 이거 CS 센터 이렇게 크게 운영할 것 같으면은 그냥 지점이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기술적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랜디 같은 경우는 어떠십니까? 일단은 어떤 금융 상품을 다루냐에 따라서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좋은 것과 아예 기술적으로 100% 자동화했을 때 좋은 게 있을 텐데 네. 신용대출 쪽은 적어도 후자에 속해요. 전 세계적으로 온투업이 P2P가 개인 신용대출 분야가 제일 큰 이유는 100% 자동화하기 가장 좋은 영역이고 페이퍼워크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어떤 질권 설정을 위한 서류 작업들이 따로 있는다지 법무사가 개입해서 뭘 해야 된다든지 등기소에 가서 뭐 오프라인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빠르게 영역을 확장했던 거거든요. 물론 근데 왜 20장씩 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아직도 가면은 20장씩 사인을 시키는지 그거는 자동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레거시로 남아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요새는 앱에서는 생체 인증 지문 같은 거 하면 되게 금세금세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시도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레거시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비용이 획
획기적으로 절감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비대면하고 자동화하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할 텐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금융회사로서의 어떤 신뢰감을 주려면 이게 꾸준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버그가 나서 안 되는지 접속이 안 된다든지 그렇죠. 뭐 네네네. 신청을 했는데 네. 뭐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뜬다든지 이러면 안 신뢰도 되는데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10만 건수가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큰 어떤 트래픽을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는지 특별한 문제 없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그냥 쭉쭉쭉쭉 스무드하게 잘 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네네. 큰 트래픽 규모가 나오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비용 효율이거든요. 저희는 물건을 파는 회사는 아니지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비용이 단축되고 시간이 단축되면 결과적으로는 고객한테는 어떤 비용 절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신용대출을 해줄 때 대출자가 대출 신청해서 또 약정을 하는 단계까지 총 2분 걸리는 게 1분 20초가 걸린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뭐 프로세스가 빨라서일 수도 있고 네. 고객이 뭔가 헤매는 시간을 줄여주는 걸 수도 있고 녹취를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준다든지 그 요소 안에서 자동화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만약에 10만 원이 들었다면 이게 5만 원이 드는 순간 그만큼 아껴진 이자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차입자에게 이자를 아껴줄 수 있는 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화와 자동화가 중요한 거는 물량이 엄청나게 커져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을 요소 안에서 다 만들어내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낮은 비용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 두 가지에 있어요. 렌디에서 보니까 개인이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조금 헷갈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요. 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를 1대1로 제가 돈을 매칭돼서 빌려주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빌리는 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몇 명이 빌려주는 겁니까 이거는? 그건 이제 제약이 없죠. 법인 투자도 있고 개인 투자도 있고 네.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자금 공급자들이 모여서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이제 네.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자가 5명 또는 5법인일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네. 다 달라요. 진짜 1000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뭐 많은 경우에는 한 채권에 7,000명이 투자한 경우도 있고요.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대출 규모가 늘어날 때 저희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갑자기 100억을 대출을 해주다가 뭐 2,000억 대출을 해주면은 연산해야 되는 것들이 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정교한 숫자를 가지고 전달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한 대출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리금 수취권에 투자한 사람이 뭐 7,000명일 때 이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로 정보를 받아보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분산 처리를 해줘야 되고 네. 그 모든 거를 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 빌려주는 것 자체를 인터넷으로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좀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채권에 있어서 7,000명이 나눠 갖는다고 하면 이 7,000명 중에서는 이거 하나만 투자한 게 아니라 채권 B, 그렇죠. 채권 C 되게 여러 개 네네. 있을 거잖아요. 네. 굉장히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서 그거를 계산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술적으로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1대 다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수천 명의 투자자가 존재하는데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네. 뭐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다 다른 이율과 다 그쵸. 다른 상환 기간과 뭐 네네. 이게 다른 금액만큼 투자한 네. 어떤 거엔 10,000원 투자했고 어떤 거엔 10만 원 투자했고 뭐 네. 법인도 투자하고 뭐 이럴 테니까 네. 그러면은 뭐 매달 25일에 원리금을 상환을 돈을 빌린 차입자들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들어오는 순간 어떤 건 또 연체가 났고 어떤 건 연체가 안 났고 그대로 1대 다로 한 명의 차입자에 대해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네. 이 관계가 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래서 차입자 쪽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이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서 이 돈의 흐름에 있어서 정합성을 맞춰가지고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따지면은 웬만한 은행 이상의 복잡도를 갖게 돼요. 고객 수가 은행보다 적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복잡도는 오히려 은행보다 훨씬 커지게 되죠. 회사의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금융업 쪽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 개발자들이 많으십니까? 사실 반반 정도 돼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많이 신경을 썼던 게 네. 이 금융회사 출신 분들과 IT 회사 출신의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잘 융화돼서 네.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문화를 쳐나가는 게 대표로서 저한테 가장 큰 미션이었고요. 그럼 비중으로 따지면 지금 대략적으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방향이 기능 조직이에요. 기능적으로 네. 여긴 기획팀, 네. 여기는 마케팅팀, 여기는 개발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개발팀은 이 기획팀과 마케팅팀이 뭔가를 짜잔한 걸 어느 기한 내에 만들어내야 되는 그쵸. 회사 내에 어떤 뭔가 개발하는 조직, 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만 뽑아내주는 그런 문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서로 욕하죠. 그렇죠. 조화가 안 일어나고 전체 시스템의 비대면화라든지 자동화한다든지 시험 평가 모형을 고도화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굉장히 챌린징한 걸 다루는 회사에서는 기능 조직의 그 방식으로는 이 업무 효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존 금융사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핀테크를 해야 되니까 개발팀 크게 꾸리자 그래갖고 네. 뭐 IT 부서 뭐 조직 이거를 딱 따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능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네, 이 기능 조직을 갖춰서 시도해보는 것과 그다음에 목적 조직, 저희라고 치면은 대출 서비스를 다루는 팀, 투자 서비스를 다루는 팀, 대출 서비스를 다루는 팀에는 여기에는 기획자도 존재하고 운영하는 분도 존재하고 네네. 그다음에 개발자도 존재하죠. 왜냐면 대출자가 돈을 빌리러 저희 서비스에 와서 경험하는 A to Z를 네. 모든 거를 구현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목적 조직의 형태로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자체의 질적인 퀄리티를 높일 수는 있는데 네. 업무 효율상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대출 서비스 팀에서 만들어 놓은 모듈이 있는데 이거를 투자 서비스 팀에서 모듈을 재활용해도 되거나 네, 아니면 네. 같이 설계해서 이거를 스케일이 나올 수 있게 잘 네. 구현을 해놔야 되는데 네.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따로 넣을 뿐만 아니라 부서마다 야 저쪽 개발자는 잘하는데 우리 팀에는 잘 못해. 이래갖고 뭐 우리 그럴 수 팀 건 있죠. 좀 잘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서 서로 또 이제 그 내에서 불만이 네.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기능 조직과 목적 조직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금융 쪽 분들하고 IT 쪽 분들의 융화를 위해서 네. 목적 조직과 기능 조직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었어요. 사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거는 저희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아 기능 조직도 해보시고 목적 네네. 조직도 해보시고. 네. 그 15년 3월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네. 거의 한 4년 정도, 5년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변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크빈 회사로서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최종적으로 찾은 게 네.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 팀 구성 자체는 네. 목적 조직화 돼서 구분이 돼 있지만 같은 기능의 분들이 저희 내부적인 용어로는 챕터라는 용어를 써서 서로 이분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 조직으로서의 업무도 하지만 동일 기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수직과 수평의 어떤 축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이쪽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이쪽 커뮤니케이션도 존재를 하는 거죠. IT 쪽 분들과 그 금융 쪽 분들이 이제 블렌디드 되는 이 하이브리드 방향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엔지니어 분들이 회사의 경영적인 참여에 있어서 아주 딥한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 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 금융회사의 개발팀이라고 하면은 기획 또는 사업부에서 언제까지 이걸 하라고 한 걸 구현하는 거를 하지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의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돼야 되는지 왜 이게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지에 대한 업무 판단, 의사결정,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는 보통 개발팀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테크 쪽 총괄하는 CTO가 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네. 저랑 사실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구성해서 가야 하는 방향성과 소비자 만족을 시켜야 하는 방향성,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 네. 또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슈,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슈 이런 것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목적 조직으로서뿐만 아니라 기능 조직으로서의 이 개발 엔지니어링 팀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어떤 중요도 이런 게 웬만한 전통적 금융회사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여율이 높죠. 여러 복잡해 보이는 조직 문화나 구성은 되게 단순한 논리로 저희는 구현이 됐어요. 하나의 아주 단순한 명제는 자율과 책임이거든요. 팀 구성 자체 어떻게 네. 협업을 하고 업무 구성을 하는지는 제가 지시해서 결정된 바는 거의 없어요. 테크핀 개발 그룹과 운영 그룹은 굉장히 다른 구성으로 업무를 하시거든요. 약간씩 문화도 달라요. 근데 어쨌건 그 자율권을 드리고 대신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들을 직접적으로 갖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선 안에서 위임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현된 이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결과물인 거죠. 한꺼번에 봤을 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그 구성원한테는 전혀 복잡하지 않다. 네.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 뭐 영국, 미국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이 분야 자체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은 게 맞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은 성장 기회가 엄청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작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사실 온투업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0.1%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온투업이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했고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에서 BTS가 공연한 소파이 스테디움이라는 게 있어요. 소파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P2P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그냥 대중한테 아주 깊이 들어갈 정도로 시가총액으로 하면 거의 한 7, 8조 원 정도 되는 시장, 그 회사 자체의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의 금융회사로서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아주 빠르게 커진 회사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르냐를 봐야 되는데 굉장히 유사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P2P에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대법체도 대출을 안 해주니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더 뒤로 보시는군요. 네, 많이 오해를 하세요.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 존재하는 금리 절벽을 해결하는 1.5금융권으로서 아주 잘 자리를 잡은 게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 금리 절벽 문제가 미국에도 똑같이 15년 전에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 환경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온투법이 생기고 이 라이센스화되고 제도권화되면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워낙 큰 시장이고 그만큼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조 원대 이상의 시장이 되는 거는 머지않아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은 뭐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더 커질 시장으로 보십니까? 이 성장률은 예전처럼 아주 빠르진 않겠죠. 근데 훨씬 더 기회가 아직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캐피탈사냐, 카드사냐, 온투업체냐, 은행이냐 이런 라이센스 상의 차이거든요. 본질적 업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제가 뭐 인터넷은행을 쓰는 건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는 건지 저는 어쨌건 대출을 받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경계가 점점 모바일화 되면서 이게 불분명해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P2P 회사들을 보면은 단순히 이 온투업 영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설립한다든지 인터넷 은행을 뭐 우리나라에서처럼 설립한다든지 은행을 흡수합병해서 자기네가 거기까지 간다든지 우리나라의 캐피탈업권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자산운용업을 한다든지 그 파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사실 금융 소비자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 종합금융회사로서 단순히 중개해주는 종합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자산운용업을 운영하고 여러 은행도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혹시 오늘 이렇게 많이 여쭤봤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못 말씀해 주신 거나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온투업을 이제 많이 P2P로 알고 계신데 이게 피어 투 피어이지 퍼슨 투 퍼슨이 아니라는 점. 개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피어 간의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를 연결한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예전에 16년, 17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뭐 재테크 수단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것만 보고 오해해서 투자를 했었다가 손해를 보신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본질에 대한 정의가 좀 정확히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죠. 이제 저희가 다른 스타트업과 다르게 어쨌건 금융업을 다루는 회사고 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내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1은 0이다예요. 100가지를 잘해도 우리가 이자를 아무리 아끼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좋은 기능을 하고 임팩트 역할을 잘해도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오해시켜가지고 소비자 기망하면은 그때는 신뢰가 0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정확한 전달을 하고 본질적인 걸 잘 수행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고객한테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확 뜨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뢰를 기치로 거는 또 이 랜디스의 김성준 대표님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P2P 대출이라고 하면 그냥 첫 번째는 개인 간 거래구나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이 뭐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 전혀 아니다. 이게 정말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